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비은행 중심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는 안정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는 면도 있고 비은행 기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해야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렇게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아직 자본 자유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금융 산업 구조상에 있어서 그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와 어떻게 해서 규제를 통해서 좀 그 규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규제를 적절히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하는 이슈가 있고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효율성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게 큰 틀에서의 지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 미래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화폐가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도 우리 금융기관의 화폐는 사실 은행과 한국은행 간의 화폐 이 움직임은 다 이미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고 사실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이 계약을 집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출한 업체가 배에다 선적을 해서 LA까지 가고 또 이 물류가 가고 있는데 그 실제로 수입업자하고 수출업자 간에 돈을 지급하려고 하면 LA에 도착해서 그 통관 다 하고 그 다음에 은행한테 얘기해서 지급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지금 뭐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가 떠나서 태평양 지나가는 순간 돈은 반을 집어넣어라, 반을 입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다 할 수 있고 우리 부동산 거래나 이런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이런 계약 조건을 집어넣어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에서는 이렇게 컨트랙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이 디지털라이즈 할 때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현재 우리가 DLT라고 하죠. 이 분산형으로 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뭐 예탁원이나 기재부나 감독기관이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 기능을 통해서 DLT 기능을 통해서 모든 히스토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규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비은행 민간기관한테 맡기고 거기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게끔 허용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을 하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발행은 이제 저희도 동감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네트워크 있고 DLT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작은 업체까지 이것을 다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할 인센티브가 굉장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굉장히 낮은 기업한테까지 이걸 허용한다 그러면 누가 가서 일부 돈을 주면서 좀 내가 이걸 돈 세탁을 하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정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면 이 돈을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업체가 굉장히 큰 기업들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KYC라든지 돈 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미니멈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일에 정말 큰 사이즈가 크면서도 비은행을 허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은행을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금산분리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논의했던 네로우 뱅킹이라고 지급결제 은행을 설립을 허용하는 거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급결제 은행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은행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가 이 지급결제 업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이 그다음에 은행들이 할 일을 이 보험사, 증권사 뭐 다른 비은행 금융이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특히 이 독과점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한 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배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이 은행 중심으로 저희가 움직여왔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본 자유화인데 보통 제가 이걸 주장하는 많은 교수님과 이 전문가들을 상의를 해봤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사용용인데 많은 분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그 K-팝 굿이라든지 여러 가지 NFT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해외 사람들이 그거에 직접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화되고 이 수요도 늘어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침투하는데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뭘 걱정하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 바깥 시장에서 살 경우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사서 그것을 국내 네트워크에다 안 집어넣고 해외 네트워크, 바이낸스라든지 뭐 해외에 있는 기관에 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자본자유에서 가장 걱정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해서 내 재산의 몇 분의 1을 해외에 갖다 놓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연 10억 정도의 한도에서 저 10만 불 한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원 10만 불 정도 한도에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나가겠는데 그건 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해외에 직접 유치할 수 있게 해주면 물론 규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규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을 경우에는 자본자유화를 완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통화정책 면에 있어서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기본적으로는 발행 총량을 규제하더라도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저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 사실은 은행들은 지급준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쉬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너 갑자기 그 국채 담보 잡고 있는 걸 다 팔아라 막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유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이 화폐의 이 디지털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좀 천천히 가면서 먼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하고 거기서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레귤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들이 또 바깥에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또 한번 발행하는 것도 봐서 부작용을 컨트롤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비은행도 허용하는 이런 점진적인 어프로치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주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상자산이 있으면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라고 하면 환전이라든지 해외에 돈을 송금한다든지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한 지금 그런 필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상자산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좀 육성되고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을 보고서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에 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저희가 얘기한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1년 반 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한강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사회적인 논의가 됨으로써 이게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능을 볼 때 미래를 위해 대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을 조금 점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간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0%, 95%, 99%가 전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화가 있을 때 달러 수요가 있는 것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해외 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가고 싶을 것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디지털화를 했다고 해서 생긴 거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걸 만들어준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도 역시 달러가 절상될 것인지 뭐 이런 그런 움직임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어를 하자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닌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발전을 통해서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서 그거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날짜를 더 길게 주시면 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견해는 그 정책 당국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곳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반영한 것이고요. 많은 이 반대쪽으로 비은행이 허용해야 된다는 분들은 기술 혁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분명히 논쟁은 가능하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안정성 비은행이 발행할 때 비해서 은행들이 발행할 때 안정성이라는 장점은 분명한 반면에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아직은 검증되지가 충분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면서 천천히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네. 금내나 어떻게 8월달에 예정할 겁니까? 지금 통방회의가 다음 28일 날 예정돼 있어서 제가 그 답변이 어려워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부동산 문제도 등등 있지만 인플레이션도 있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좀 저는 이제 인하할 때 됐다고 봐요. 지난번에 금리 인하가 늦어가지고 실기됐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해주시고 경제 성장률 올해 0.8% 문제 없겠습니까? 예, 지금 그것도 한꺼번에 이번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럼 그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보면은 조금 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좀 천천히 가려는 그런 걸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실기를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하는 건 좋은데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슬로우하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하고 내년도 경제 그 성장 그 전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니 한국은행에서 예측 전망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존경하는 저에게 죄송한 말씀 저희가 경제 예측치를 얘기하면 그것이 금리에 관한 인식으로 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통방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게 발행이 시작됩니까? 저희는 사실상 지금 은행을 중심으로는 이미 파일럿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는 은행권 중심으로 할 것인지 비은행권으로까지 넓힐 것인지 하는 건데 저는 당분간은 은행권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기관은 한국은행이에요, 금융위원회예요. 그것만 말씀. 이 문제는 여러 기관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문제는 기재부와 같이 걸려 있고요. 은행산업에 관해서는 금융위가 걸려 있고 통화정책에서는 저희도 관련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같은 걸 보면 이런 관계된 기관들이 전체가 모여서 합의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인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지금 상당히 저는 빨리 있지 않습니까? 확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결제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 시간, 비용의 어떤 면, 그리고 금융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국이 지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한 2,800억 불 정도 되죠. 전 세계 지금 코인의 99%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불안을 겪고 있는 남미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스테이블 코인 대체 통화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혁신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의 통화 주권 또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디지털 통화 시대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기축 통화의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디지털 원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글로벌화함으로써 우리 나름대로 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이미 다른 나라들이 이걸 제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EU, 일본, 홍콩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발빠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서 늦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우리 총재께서 말씀 주시기를 자, 이 필요성은 절박하고 있다. 절박성을 느끼고 있으나 다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지금 2.8불인데 미국 통화가 지금 M2가 한 22조 이 정도 되더라고요. 1%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 있잖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은 못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낸 법안에서도 인가, 발행, 유통 각 단계에서 우리 통화당국, 예안당국이 관여해서 그 통화량과 있지 않습니까? 발행량과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예를 들어서 부여를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을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금의 저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자산 준비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를 매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예금 대체 기능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금에 대한 대체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준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있잖아요. 현금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단기 국채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만큼의 돈이 또 은행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예금 창출 기능을 있지 않습니까? 상쇄하는 그러한 역할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방책이 있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고유동성 안전자산으로 준비자산을 구성을 좀 한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몇 % 정도 있잖아요. 일정 부분은 아주 현금성 자산으로 해가지고 바로 있지 않습니까? 상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즉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권리를 보장을 좀 하고 또 준비자산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또 유동성 리스크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뭐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환 문제 많이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 외환 거래량이 얼마 됩니까? 총재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7.5조 불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코인 시총이 지금 2,300억 불인데 이게 일정 방향으로 있지 않습니까? 만약 매도나 매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외환량이 있지 않습니까? 3% 내에 아주 미미한 거다라고 하고 실제 우리 원화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NDF라든가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있잖아요. 이러한 있잖아요. 환투기 자금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 투기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사 범위에 관해 가지고 아까 아주 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의 통제가 되는 은행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데 여기는 비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실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은행이 주도하게 되면 우리 혁신, 결국은 아까처럼 거래 비용의 어떤 절감, 네.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어떤 실물, 어떤 자산, 제품 서비스 시장의 어떤 개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동기 유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비금융권 있잖아요. 관여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혁신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해야만이 또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있지 않습니까? 확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난립하는 부분들은 자본금 그렇잖아요. 요건 등 그리고 또 감독 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건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방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전반적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큰 이슈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자세한 내용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발행자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빨리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정책에 관한 말씀 우선 드리면 통화정책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닌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자가 국채 같은 걸 사서 다시 그 예금이 은행권에 오더라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의 방식인데 예금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은행의 유동성 관리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발행량이라든지 누구한테 인허가를 줄 때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같이 하게 되면 이것을 안전판을 마련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발행량이라든지 이 예금의 구역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방지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인런이 안전자산으로 다 대치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그 발행자가 자산을 다 국채 담보로 잡고 이걸 바깥에 커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예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수요자가 걱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저는 금융시장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도 MMF나 이런 거가 그 자산이 다 바깥에 수탁돼 있어서 안전하지만 어느 증권사의 MMF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굳이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런이 일어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적으로 그것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더라도 발행자의 신용 상태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런이라는 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진 사람은 내가 6개월 뒤에 분명히 찾을 수 있어. 예금보호가 돼 있으니까 몇 년 뒤에 찾을 수 있어. 이래도 예금보호가 돼 있어도 어떤 상호저축은행이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귀찮게 그걸 뭐하러 거기에 다 둬야 돼. 뭐 이래서 런이라는 것처럼 이 코인 런이라는 것도 기술 말고 아무리 잘 보관되어 있더라도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런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외환 문제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지금 전체 외환 거래량에서 움직이는 양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자본 자유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자본 자유라는 것은 일부 돈 있는 사람이 쉽게 돈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냐는 건데 전체 거래량은 얼마 안 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이걸 빠른 속도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도 할 수 있고 NDF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은행이 한번 걸르고 그것이 돈을 나가는 게 어떤 용도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기 스피드를 체크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급격히 나갔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부 악용하려는 사람이 충분히 악용할 기회를 주는 거고 그것이 자본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거래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문제는 왜 자꾸 이렇게 충돌이 되고 혁신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주가를 올리고 이런 이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 자유화도 허용하고 금산분리도 허용하고 그러면 당장 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산분리라든지 자본자유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서로 조화롭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중심으로 먼저 가본 다음에 천천히 가면서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문제는 저는 은행 중심으로 가되 그 컨소시움에 비은행 금융이 들어와서 같이 그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그 이노베이션에 대한 걱정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한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비은행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은행이 51% 이상을 가지고 비은행 금융이 들어와서 협조를 하게 되면 이노베이션에 대한 걱정은 우려가 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연준의 이사가 한 명 교체가 됐잖아요. 예. 아시죠? 예, 스티브입니다. 예. 저기 스티브 미란이
그 연준의 이사로 선임됐지 않습니까? 그 총재님 미란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저는 미란 보고서가 실제로는 예전에도 쭉 읽어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약달러 유도 및 관세의 전략적 활용. 한마디로 강달러가 미국의 수출과 제조업의 약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약달러와 관세를 높여서 보호하고 들어오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만원하고 합의를 통해서 동맹국들의 미국 국채를 장기 100년 국채를 통해서 달러 우위를 가겠다. 그다음에 통상질서 재편. 크게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관세와 약달러를 통한 미국 경제의 보호무역과 제조업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에 따라서 금리 문제가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 연동해서 항상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데 총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저 미란 리포트에서 금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한 축을 이루지만 금리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물가에 의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미란 리포트에서 하는 것은 좀 중장기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란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당연히 미국 기축통화 역할을 강화한다.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한다. 관세를 올린다 이런 것이 기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도 미란 리포트에서 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느냐.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면서도 약달러를 할 수 있냐. 실제로 그렇게 달러가 강화될 텐데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약달러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현재처럼 하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에 들어오겠죠. 예. 강달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약달러를 가겠다라고 하는 모순적 정책인데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아마 단기적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몰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장기 국채의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기 국채를 그것에 의해서 100년물을 팔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의도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실제 예. 본질적인 목표는 그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준다고 달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수요나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수요가 크게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대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국내에서 어떤 면에서 지급 결제 시스템에 아까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효율성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 돼야 되고 달러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우리가 어떤 자본 자유화 된다는 규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체로 우리 총재님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찬성을 하시는 편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찬성이란 말이 좀 이상한 게 지금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려면 그 IPO가 아니라 지금 코인은 뭐라 그러죠? 그 어쨌든 그 코인 시장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금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아직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라도 예를 들어 싱가포르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가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행 법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의 법 없이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 찬성이라는 얘기는 규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거가 되겠네요. 저희는 예.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한데 은행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든 디지털 화폐가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그 지급 결제 기능을 굉장히 그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시너지 창출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인 이유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죠? 예, 우선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그 달러를 다른 나라에서부터 받아들이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축 통화성도 강화되고 예, 예. 중앙은행은 그다음에 통화적 담보용인 예, 그렇습니다.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고 미국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는 총재님,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총재님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죠. 뭐 무슨 뜻인지 잘 못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이게 이제 속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천천히 확장하자 그러는데 천천히 확장하자는 게 이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마 그런 말씀 잘못 드린 거 저는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하면 여러 부작용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해서 추진하자. 그걸 뭐 그 주체를 어디로 하자는. 예, 그렇게 하고 스피드는 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될 것 뭐 같습니다. 이게 KTX 타고 가자는 건지 걸어가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긴 가야 되는 거다 말씀을 하시고 이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 정책.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함으로써 자본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기재부와 저희가 공동 책임이 있고 금융산업, 특히 은행에 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금융위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처가 지금 영역이 명확하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원탑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죠? 이 미치는 영향이 물론 법제화니 뭐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정책이 표류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프로젝트 한강을 보면은
기재부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죠? 금감원, 금융위, 하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업 자체가 무슨 테스트 베드 그냥 연습하는 사업 같아요. 그것보다는 좀 한 단계 넘어갔는데요. 그냥 저희가 조금 더 넘어가고 실용지 뭐나 해보자가 만들어보자는 정도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일차- 지금 중요한 것은 네. 금융권이 뭐 할 거냐, 비금융권도 할 거냐라는 이 발행 사업과 관련한 주체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고 관련한 법규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부처가 공동 따로따로 놀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한강 사업을 하더라도 기재부랑 같이 뭐 공동으로 아니면 TF 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런 매뉴얼이나 종합 보고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체 이 발행 주체는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기는 언제 할 것이며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단계별로 할 것이냐. 금융권부터 하고 비금융권도 유보해놓은 상태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게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타임테이블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은행권 중심으로 하려고 준비를 해서 페이스 첫 단계 끝났는데 갑자기 이런 논의가 은행권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금융권도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사실은 그 중간 단계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비금융권도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CBDC야 예. 하는 중심으로 그러더라도 그죠? 예, 그래서- 그러나 기능적이나 이런 거는 다 서로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중간 단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기술적이지만 저희 CBDC를 기반으로 해서 예금을 은행 예금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방식을 저희가 토큰 예금이라고 불러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럿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 금융까지 넣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플랜을 다시 짜야 됩니다. 다시 짜야 되고 하는데 지금 주체가 안 보여서 예. 이게 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잘 검토해 가지고요. 예, 예. 우리가 이 종합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면 어떤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는데. 그동안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고민들도 같이 해왔는데 오늘 기재위 와서 첫 회의니만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는 총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 답답하실 거 알면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 이제 저도 부동산 공급 대책이나 뭐 전세 사기 대책, 미분양 대책 뭐 각종 갖가지 이제 대책들을 쭉 지켜봐 왔는데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았던 거는 사실이고 하는 업무 보고 자료에도 자세히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 중심으로 지금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작년부터 이제 감지돼 왔고 다행히 6.27 대책 발표되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좀 약발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8월 11일 조사 KB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주간 상승률 높은 구가 이제 벌써 0.46%까지 올라왔고 전년 말 대비 상승률도 높은 곳이 14%, 13%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총재님 한국은행 수장이시기도 하고 또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 위원장이셔서 아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좀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소영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금통위가 다음 주에 있어서 네. 제가 어떤 발언을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 외에 서울로 집중되는 그 유입을 네. 막는 정책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지난달이죠. 7월 10일 날 이제 금통위 결정문을 보니까 향후 통화 정책은 이제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는데 여러 정책 상황 변화와 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었을 때는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장률 때문에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나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솔직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읽혔고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를 내리자니까 주택 가격이 걱정이고 또 금리를 동결하자니 성장률이 걱정이 이제 그런 딜레마 상황이시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 가격이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말씀이 어려우시겠죠? 아니,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금융 안정을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계부채와 연결돼 있고 서울 지역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이상이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에 조금 더 웨이트를 두고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법 99조 규정상 내년 순이익의 30%는 법정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죠, 총재님. 그리고 나머지가 남으면 결국 국고에 납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수입 확대 대책 중 하나로 하는 잉여금 등 배당 출자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자본금의 5%까지 적립금이 충립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 5%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대해서 정부로 세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적립금은 결국 현행법상 핵연료도에 발생한 손실을 보존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적립금의 최적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적립금을 너무 많이 가져도 그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우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5%까지는 미니멈 쌓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5% 정도 가지고 있는데 5%까지는 지금의 방식으로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8일 날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이제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 코인 미국 내 판매 및 거래 원칙적 금지를 담은 내용 아닙니까? 이런 유사한 법안들이 다른 나라들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연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일본도 자금 결제법 예. 23년에 만들어놨고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EU도 미카, 미카. 네, 미카. 그래서 이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EU 영내에서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제 그런 법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해외 발행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통화 주권이나 원화 중심의 통화 주권이나 또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어떤 유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네. 적절하게 규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예. 그 USDT나 예. USDC가 지금 한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보면 빗썸 코인원은 이미 진즉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지금 작년부터 업비트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 정책이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는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하고 김태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재부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규제할지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미카법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일한 비슷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국은행이 직접 뭐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거나 그럴 권한은 물론 없는데요. 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어떤 통화 정책의 유효성 문제 또는 원화 통화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하고 제기하고 안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재부 국제국과 늦은 거 아니에요? 좀 늦은 면도 있습니다. 네. 예. 또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확산이 돼버릴 경우에 달러 의존도도 심화될 거고 통화 정책의 파급력도 약화될 거고 또 우리 통화 정책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도 약화될 거고 그 다음에 원화의 지급 결제에 대한 독점적 지위도 흔들릴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걱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인플레이션이 높든지 아니면 통화 정책을 잘못하는 나라와 다르게 네. 저희는 국내 지급을 할 때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지급 수단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걱정이 좀 덜한데 뭘 걱정하냐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있게 되면 환율을 저희가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큰 변동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달러의 가치가 변할 것 같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통해서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걱정 변동성에 대한 걱정 또 일부 악용을 해서 국내 돈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걱정 이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발행 인가, 네. 준비 자산, 공시, 소비자 보호 이런 걸 규제의 핵심 요소로 이게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국내 유통 가능 스테이블 코인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 금융 당국에 신고하고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록 절차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 이용자 보험 예를 들면 예치금 보전이랄지 분쟁 조정 제도랄지 이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해외 발행 국가와의 어떤 정보 공유 또는 감독 협력 체제 이런 것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석 의원님 발의로 나와서요. 일단 국경 간에 이런 가상 자산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좀 법적인 조치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국세청, 관세청, FIU가 해가지고 이 정보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불법을 거래를 막기 일단 그렇게 하면서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한국은행총재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17페이지 자료집에 보면은 PF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가 4.4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저도 그 정도 수치에 대해서 쭉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적시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쟁을 계속 해왔고, 그런데 지금 1분기가 그렇게 안 좋아졌고 다시 이제 2분기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게 일단 대응이 쉽지도 않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PF가 적시에 더 과감하게 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동산 PF가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이 좀 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기 지금 연체되는 데가 대부분 지방 부동산 PF라 사실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워서 이것들이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 금융위, 금감원, 지금 하는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지금 그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더 급격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새 정부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이런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싸게 팔고 나가고 정리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정리를 안 하고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농산물 가격이다.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가격 변동이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그게 아니면 수입을 통해 해결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이 줄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해도 해결에 한계가 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점이 어디인지 생각할 시점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지금 이 한미 관세 합의를 보면은 어쨌든 결과는 이런 겁니다. 그죠? 농산물 개방은 어쨌든 정부 주장대로 하면은 개방은 막은 게 되는데, 대신 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관세는 결국 양보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재님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기타 문제와 농산물 수입 개방의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현재의 결과가 옳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농산물 개방 문제를 이게 기후 변화의 문제, 물가 안정의 문제와 겹쳐가지고 오히려 그쪽으로 더 농산물 개방 쪽으로 좀 더 여유를 뒀더라면은 그 하는 총재가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그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지금 질문은, 저는 이 농산물 시장의 구조 개선 이 문제를 네. 관세 협상과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느 것이 좋으냐 이 문제로는 파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데, 가격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봐서 농산물 수입 개방도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의 지금 의견을 제시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관세 협상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동시에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에 제가 지난번 제가 말한 거에도 네. 이렇게 계속 수입을 안 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관세를 할 때 제조업을 더 볼지 농수산소를 더 볼지는 이건 선택의 문제고요. 제 생각에서는 그런 선택의 문제를 바로 협상할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건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농산물 중에서도 100% 수입 안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식량 안보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4월에 얘기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농산물 시장을 지켰다고 이제 우리는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화자찬하기에는 일본에 비해서 좀 너무나 이 조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하다, 오히려 가혹하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그 선택의 문제고 시각에 따라 서로 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총재님 보시기에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우리 경제가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이제 양날에 지금 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는 그 대한민국 구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셨어요. 네. 그 구조 개혁 의견을 내니까 지난번에 저 더불어민주당의 웬 의원님께서 오지랖이 넓다고
그야말로 평가절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구조개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출산율, 뭐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구조개혁이 8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구조개혁을 했었으면 참 좋은 시기였는데 놓치게 됐고요. 그 구조개혁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부동산 규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걱정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냐 다들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총재님께서 그런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데 결국은 제로베이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총재님 보시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구조개혁 분야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에 관련된 구조개혁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모든 구조 법적인 문제, 검찰개혁 이런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저성장 구조로 가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 먼저 뭘 할 건가 이런 걸 연구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뭐 하나를 고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총재님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셔서 우리 부총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가계부채가 내수와 성장을 누르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한 95% 정도 되죠. 90%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몇 프로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없는데 국제 비교를 하면 한 80% 정도 이상이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보면 80% 정도가 정상적이다. 네. 아니면 성장을 제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책적으로 보면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넓게 생각하는 게 은행의 대출에 지금 현재 반 정도가 부동산으로 가고 네. 부동산이 아까 정의원 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부채로 이제 가계 대출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 자금의 흐름이 바꾼다는 얘기인데 기업 쪽으로 자금이 더 가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규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융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은행들의 자산의 집중도를 좀 보고 너무 부동산의 집중도가 크면 좀 위험 가중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인센티브를 가계 부채에서부터 기업 부채로 좀 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8월 28일 날 또 금통위 열리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통상 우리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할 때 이제 물가 뭐 고용 지표도 봅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어떤 단기 지표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대미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국내 가계 대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 이 네 가지를 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9월달 이제 패드에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B컷 또는 뭐 울트라컷까지도 좀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 직전까지 한 1.75% 포인트 정도 더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미 환율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약간 등락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1,300원 후반대에서 지금 그래도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타결을 한 이후에는 그야말로 약달러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좀 대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국내 이제 외환시장이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금도 지금은 순유입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계 대출을 보면은 여하튼 정부가 이제 단속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7월 가계 대출 증가폭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물론 주담대는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신용 대출은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 627 대책의 이제 파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8월 첫째 주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지금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소가 지금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금융과 애한 시장 쪽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총리께서 지금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 경기 회복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위한 어떤 기업 투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기준금리 어떤 추가 인하도 진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금통위가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아 있어서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모든 이슈들을 아마 금통위원들과 다 상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적당한 답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